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센터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는 미디어센터 학보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가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센터 학보사에서 사진 기자를 맡고 있는 박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센터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안치훈입니다. 와. 다들 저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세요? 아, 네, 그럼요. 어떻게 아시죠? 몰라야 되는 건가요? 여기 앞에 책들 보이시죠? 네. 저희가 하나씩 다 애장하고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책들 한번 한 명씩 소개를 해보고 왜 추천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제가 가져온 책은 우물박 여고생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죠? 아, 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혹시 의문이 들었던 점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다 보진 않았고. 네, 그쵸. 그 추천해주신 부분만 봤는데. 좀 듣지 마세요. 이제 그 저자분께서는 이제. 이거 들고 얘기해. 여기 저자분께서는 네. 이제 여행을 위한 돈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한데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여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분이 맥도날드 말해도 되나요? 맥도날드 알바도 하고 막 스타벅스 알바도 하면서 비용 마련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데 쓰니까 비용을 마련해 주셨지 않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 끝나고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네. 오, 대단한 분.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 피드백 더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 두 분. 그냥 재밌게 읽었고 재밌게 읽었어요. 어느 부분 재밌었어요? 그냥 뭐 여행 떠나는 것도 재밌었고 저는 오히려 사진을 좀 중심을 봤는데 맞아요. 이 책에 사진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사진을 되게 잘 찍었어요. 약간 맞아요. 포즈가 되게 다양하고 혹시 사진 기자로서 여기 책 안에 있는 인서트 사진들은 어떠신가요? 읽었는데 사진 잘 찍으셨고 좋았습니다. 부담스러우시겠다. 근데 네. 저랑은 참 정반대의 인생을 사시는 분인 것 같아서 오케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내가 슬구였으면 만약에 여행을 감행했을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슬구의 친구나 그 주변 사람들이었을 때 이 여행을 응원을 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하나요? 제가 만약에 그 저자분의 친구였다면 정말 저랑 너무 친한 친구라면 정신 차리라고 너 미쳤냐고 공부나 하라고 이럴 것 같은데 표현이 과하시네요. 좀 순해볼까요? 제가 그 저자분의 친구였다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공부해야 돼. 지금 여행은 대학 가서도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감행을 한다면은 저는 못할 것 같지만 좀 응원을 해주고 싶겠죠. 속으로 만약에 같이 가자 이러면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가자. 시험 기간이야 막. 시험 기간 일주일 남았어 시험. 왜 그런 가정 상황을 아니 넣었으면 안 된다. 외롭다. 하자. 근데 저는 그만큼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도 거절을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본인이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크게 안 들 것 같고요. 친구나 가족이 그렇다 그러면 본인 인생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지만 속마음으로는 잘한다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시험은 그때밖에 그 기회가 없는데 여행은 충분히 그 다음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어떤 순간적인 충동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저 별로 응원해주지 못할 것 같고 만약 저한테 같이 가자 그러면 의절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의절까지 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사실 이분은 여행
여행을 떠나셨지만 네, 맞아요. 저도 대학교를 계속 나왔어가지고 뭔가 그런 사회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보내지 않았어서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제 친구가 여행을 갔다 가면 저는 사실 여행을 가는 게 그냥 가는 건 좋지만 그걸 이렇게 굳이 막 노력을 하고 막 돈을 알바를 그렇게 하면서까지 가고 싶다. 그래서 돈을 내준다면 간다고 하지 않아요. 간다고 돈 내시면 돈 네, 내줄게 그러니까 가자. 가는 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뭐 시험을 포기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가고 싶은 게 여행은 아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와. 네, 제가 소개할 책은 연금술사라는 책인데 연금술사는 일단 이 앞에 이 인트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네.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처음에 책을 먼저 한두 장 읽어보고 시작을 하는데 서문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되게 재밌는 책이겠다 하고 읽었는데 뒤는 완전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반전. 네. 내용을 설명하면 산티아고가 어떤 노인을 만나서 막 자아의 신화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 자아의 신화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면 자아의 신화가 뭐죠? 근데 자아의 신화라는 게 약간 진로, 꿈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다 어떤 자기가 이뤄내야 되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읽고 되게 우리가 지금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살아가나 그리고 뭔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 자기가 뭔가 좀 내가 꼭 이건 이뤄내고 싶다 하는 목표라던가 지향점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철학에도 실존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인간이 사는 이유가 있나, 사는 뭐 목표나 목적이 있나 하면은 그런 거 없다. 인간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실존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명확한 목표나 목적 한 가지를 두고 사는 게 정말 우울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목표를 잃었거나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둘 다 공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해서 정말 한 가지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하는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그걸 노력을 했는데 이루지 못하면 내 삶은 그럼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크리스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의 꿈이 그 메카라는 어떤 순례길 그런 데를 가서 성지죠. 네, 성지를 가서 순례를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아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루고 나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잘 모르게 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그거랑 좀 비슷한 저는 약간 이 말에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삶이 그래요. 촬영하는 일자도 정해놓으면 막 지금이 5일이고 촬영하는 일자가 막 10일이다 22일이다 이러면 22일에 촬영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살아보자 막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음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가고 저는 약간 최종적인 목표를 딱 정하고 이걸 너무 바로 가기엔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점점 올라가면서 목표를 요거 올라가고 요거 올라가고 요거 올라가면 제가 스스로 발전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게 제 방식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스는 누구예요? 보스는 뭐 돈이죠 뭐. 돈 많이 버는 게 뭐 그렇죠. 근데 확실히 저희가 대학까지 하는 것도 마감 기한이 있으니까 좀 하게 되는 게 있고 막 마감 기한 맞아요, 많은 것들을 맞아요. 좀 안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삶에서는 또 자기가 가진 목표들 그런 것들이 마감 기한을 하고 그건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사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커다란 목표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이제 작은 목표를 되는 대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그걸 달성해 가면서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제가 소개할 책은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인데요.
건축가인 윤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쓴 책이고요. 건축과 도시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교양적인 지식들, 다양한 관점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봤던 건축이나 도시,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눠보고 싶은 말이 있나? 네, 제가 이 책에서 나눠보고 싶었던 말은 이제 우리 도시가 좀 더 좋은 곳,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 말해볼게요. 그 셜록 홈즈 현준님이 영상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이상적인 도시는 그 도로에 차가 없어야 된다. 지금 현재 도시는 중앙에 차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또 양옆으로 인도가 있는데 이건 솔직히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엔 비효율적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도시란 사람이 우선인 도시. 우리가 도시 기반이 파리나 로마 같은 유럽 도시 기반이 아니라 미국 도시 기반이기 때문에 자동차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막 유럽 같은 데 보면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조약돌로 막 돼 맞아요. 있고 오도가 그건 뭐 거의 1000년 전에 지은 도시고. 미국에서 따온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건축되다 보니까 또 근데 또 미국에서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미국들 스카이라인 보면 빌딩들이 막 쭉 있고 막 경치가 완전 좋은데 우리나라 딱 보면 그냥 일직선 딱 잘라놓잖아요. 그냥 높이 제한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면 우리나라가 참 그 규제가 건축 규제가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도 건축 규제도 그런데 저희는 되게 너무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신 거 보면 뉴욕의 뭐 스카이스크래퍼들이 거의 20년대, 30년대 지은 것들이라 아르누보 양식을, 아르데코 양식을 따른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막 첨탑도 있고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성형갑이죠. 성형갑은 그냥 짝짝짝 저기를 봐도 저렇고 그러니까 저기를 봐도 저렇고 똑같은 직사각형의 대열일 뿐이죠. 저는 약간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뭔가 프랜차이즈 같은 그러니까 같은 그런 형태의 좀 매장이나 뭐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심미적인 그런 요소들을 좀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도 좀 똑같이 뭔가 네모난 거라도 좀 다양하게 짓고 근데 지금 사실 아파트들도 그렇고 뭐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그렇고 다 약간 브랜드화돼 있어서 똑같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어딜 돌아다녀도 약간 유흥가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는 데는 많이 없다. 그래서 진짜 유흥가 가면은 똑같이 생긴. 자 마지막 어떤 책일까요? 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작성한 애도 일기인데요. 또 이 책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책에서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나아진다. 그런데 나는 이제 롤랑 바르트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슬픔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슬픔을 받아들이는 예민함만이 줄어드는 거지 슬픔 자체는 줄어들 수 없다라고 롤랑 바르트는 일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논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뭐 노래 가사만 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진짜로 줄어드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예민하지 않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익숙해진다. 그렇죠. 그냥 익숙해지니까 무뎌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게 약간 작가가 말하는 예민함이 줄어든다 그런 거. 그쵸? 근데 저는 사실 무뎌지는 것 자체가 사실 슬픔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뎌진다는 자체가 네, 왜냐면 슬픔이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민함이 그만큼 줄어들면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큼의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70만큼을 먹으면 내가 먹은 음식이 결국엔 7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픔이 100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민함으로 70밖에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슬픔이 70이 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30은 그럼 증발한다.
30은 그러니까 뭐 있지만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게 내 무의식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아닌 이상 그게 이렇게 다를까? 사실상 없어진 거다. 치우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사실 예민함이 줄어드는 게 더 뭔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슬픔이라는 게 그런 본질적인 건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되게 슬펐고 그부터 1년 뒤에도 되게 슬펐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막 엄청 울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저 아직도 슬프고 그런 슬픔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은 사라지지 않지만 예민함이 줄어드는 거다 하는 그런 관점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가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민함이랑 그 감정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면 예민함이 줄어들면서 감정의 형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슬프다는 감정에서 예민함이 줄어들면서 사무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체념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감정 형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예도의 대상을 어머니가 아니라 친구나 연인으로 바꿔봐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친구랑 의절하거나 연인과 헤어지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렇게 슬퍼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웠던 감정이 그래 좋은 시간이었지 하고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민함이 줄어든다는 건 감정의 형태도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감정의 형태요. 뭔가 그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뭐 옛날에 우리가 진짜 뭐 어릴 때는 별거 아닌 걸로도 막 엄청 불안하거나 뭔가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무 좀 두려웠던 거라고 해도 지금은 너무 그냥 가벼운 느낌인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전래동화 같은 거 있고 저는 막 여운의 같은 거 있고 너무너무 무서웠었는데 막 이제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무서워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뭐 별로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좀 그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그 감정의 형태가 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민함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예민함이랑 감정이랑 관계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지 않을까. 여기서는 단지 슬픔을 받아들인 예민함이 차츰 사라질 뿐이고 그래서 슬픔이 좀 덜 느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슬픔이 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회한이 될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책 소개 다 끝났는데 저희가 읽었던 책 중에 아니면 연관 책들이 있잖아요.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는 책 하나 하고 누구한테 추천을 해보고 싶다 이 책을 한 분씩 말을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인가요? 네. 우선 이 책은 최근에 아주 커다란 이별을 겪은 사람 누가 됐든 그런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근데 직접 주진 못할 것 같아요. 뭐 이거 읽어봐. 직접 주진 못할 것 같고 추가로 추천하는 책은 롤랑 바르트가 또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은 이 책과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이제 텍스트를 다 쓴 게 아니고 뭐 기존에 있던 사랑을 다룬 문학 작품에서 어떤 텍스트를 좀 인용해서 그거에 관한 자기 생각을 덧붙인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요. 제목처럼 사랑을 참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단상이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혹은 문학 작품에서 사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냐 하면은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한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뭐 다른 어떤 의도는 없고 이제 그 정책을 최종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책을 결정하면서 관련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장관님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다른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이제 유현중 교수가 되게 다작하신 작가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2021년쯤에 쓴 그 공간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은 고등학교 2학년? 아니면 1학년? 않았냐? 왜냐면 저자랑 맞고 그러니까 읽었을 때 저희랑 고등학교 2학년이랑 동질감도 있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등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은 책인 것 같고요. 더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보시면 바로 밑에 연관으로 뜨는 추천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도 이 책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성인이었고 그분이 막 여행하면서 막 그 관광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경험을 쓴 책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행을 안 가보더라도 그분이 책을 읽고 한번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연 나한테 맞는 길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고 특히 대학생들이라면 대학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씩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원래 이 책 소개를 할 때 11분을 할까 아니면 연금술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11분이라는 책을 되게 추천하고 싶고 그 책은 되게 이 책과는 다르게 좀 되게 재밌어요. 내용 자체가 좀 자극적이고 11분이라는 것도 사실 숨겨진 의미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이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약간 의미가 있는 책이고 그리고 또 순례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작가가 순례를 갔다 와서 쓴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서 연금술사의 좀 현실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이번에 미디어 센터에서 시청해주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네,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추첨을 통해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와.